토마토 진단쇼 참여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전화 참여. 02-325-8100번으로 전화하셔서 궁금하신 종목과 매수가, 비중을 말씀해주세요. 두 번째, 유튜브로도 실시간 참여가 가능합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토마토 증권통을 입력하세요. 실시간 스트리밍으로 방송도 직접 보실 수 있고 종목 진단도 가능합니다. 이때 좋아요와 구독은 필수겠죠? 세 번째, 증권통 참여.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증권통을 다운받아 증권통 TV에 들어가서 아자아자란에 글을 남겨주세요. 최고의 전문가들이 함께하는 토마토 진단쇼.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진단쇼의 김민아입니다. 여러분들은 언제 가을이 왔음을 직접적으로 체감을 하시나요? 저는 저의 식욕을 기준으로 두고 있는데요. 저는 식욕이 평소보다 왕성해질 경우에는 이제 진짜 가을이 왔구나 생각을 하곤 합니다. 그래서 믿기지 않으실 수 있겠지만 저는 사계절 중에 가을과 겨울에 살이 가장 많이 찌는데 왜 살이 찌는 건 쉽지만 내 계좌 살찌우기는 어려운지 제발 정답을 아시는 분들이 있다면 댓글에다가 답을 좀 남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또 시장이 약간의 조정을 받고 있는데요. 장 초반에는 개파락 출발한 이후에 다시 한번 좀 올라오나 싶었는데 지금은 다시 한번 파란불로 전환을 해버렸습니다. 이러한 시장 속에서 또 내 계좌 살찌우기 도와주실 두 분의 전문가님들 오늘도 함께 하니까요. 고민되는 종목들이 있다면 종목명과 매수 단가, 보유 비중, 고민과 함께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단에 있는 번호로 언제든 전화 문의도 받고 있다는 점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는데요. 네, 전화 문의를 하실 경우에는 저와 함께 또 목소리 들으면서 진단 받으실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해 주시면서 전화 문의도 많이 주시길 바랄게요. 네, 그러면 본격적인 진단쇼 시작에 앞서서 오늘도 찾아주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는 시간부터 가져볼 텐데요. 네, 오늘 첫 번째로 보이는 이 테리님의 댓글이 유창호 앵커 장가가기 프로젝트가 있는데 창호 앵커님은 결국 누구와 함께 장가를 가게 될지 저도 굉장히 궁금한데 네, 저희 시청자님들도 궁금하신가 봐요. 그리고 오랜만에 댓글에 나타나주신 10원이 생각님 안녕하세요. 환영합니다. 자주 뵀으면 좋겠고요. 러버수기님 와주셨고요. 서단계 1년차님도 출석 체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테리님 항상 댓글창 활발하게 이용을 해주고 계시고 진정주린이님 진단쇼 출첵합니다. 또 말씀을 해주셨네요. 오늘은 또 기분이 좋으신지 하트를 2개나 붙여주셨는데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대한도굴협회님 오랜만에 찾아와 주셨고요. 지이크님도 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리고 보니까 지이크님, 러브수기님, 드릅조아님도 오늘 오프닝이라고 외쳐주시면서 와주셨고요. 은서앵커님도 저에게 초록색 쑥떡 같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쑥떡, 네, 제가 굉장히 좋아합니다. 쑥떡이 제가 어렸을 때는 이제 개떡이라고 부르기도 했었는데 제가 좋아했던 떡 중에 하나라서 이걸 뭐 좋아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좋은 의미로 받아들이고 가겠습니다. 그리고 손맛고 선생님께서도 저도 왔어요, 미나앵커님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안녕하세요. 환영합니다. 제가 항상 이렇게 웃는 얼굴로 두 팔 벌려 환영해 드릴 테니까요. 앞으로도 진단쇼 많이 찾아주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첫 번째 전문가님부터 만나볼 텐데요. 오늘 첫 번째 전문가님은 이재필 전문가님이에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시장이 최근까지만 해도 다시 오르는 추세라서 잘 가나 했더니 또 오늘 이렇게 약간 실망감을 주네요. 그래서 오르는 줄 알았는데 또 빠져버리니까 약간 기운도 빠지고 하는데 단기적인 전망 어떻게 보시나요? 네, 시장이 매일매일 그렇게 올라갈 수는 없는 거겠죠. 뭐 저도 마음 같았으면 뭐 매일매일 이렇게 올라갔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은 게 엄연한 시장의 현실입니다. 자, 뭐 오늘 시장이 이렇게 좀 조정을 받고 있는 거는 미국 중간선거에서 이 시장의 예상과는 약간 좀 다른 민주당의 선전 때문에 미국 시장이 좀 이렇게 빠지는 그런 모습이 나왔죠. 그리고 뭐 오늘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의 경우는 한 달에 한 번 오는 옵션 만기일입니다. 자, 뭐 지금 최근 들어서 외국인들이 계속해서 이 콜옵션 쪽을 매도를 좀 많이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오늘 같은 경우는 좀 올라오다가 이렇게 좀 밀린 이유가 그런 부분들이 좀 있을 겁니다. 아마 줄잡아 대충 좀 계산을 해봐도
외국인이 콜옵션 쪽에서만 뭐 한 풋옵션 쪽에서는 좀 수익이 났는데요. 콜옵션 쪽에서는 줄 잡아 뭐 대충 잡아도 한 1,000억 이상은 적게 잡아도 지금 현재 손실이 나 있는 상태일 것 같습니다. 뭐 그런 부분들이 상승 탄력을 조금 제한하는 그런 부분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하지만 우리나라 시장이 여타 아시아 시장에 비해서 보게 되면 굉장히 선전하고 있습니다. 일본 증시도 마찬가지 지금 1%대 하락하고 있고요. 대만 증시도 마찬가지 1%대 하락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 코스피 시장 기준으로는 0.42% 정도밖에 하락하지 않고 있는 모습이니까 여타 아시아 시장이나 뭐 다른 시장들보다 상당히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단기적인 시장 전망을 좀 물어보셨는데 굉장히 애매한 때 물어보셨네요. 자, 오늘 저녁에 굉장히 좀 중요한 그런 지표가 있습니다. 지금 시장에 온갖 관심이 쏠려 있는 게 이 인플레이션이 좀 잡힐 것이냐, 둔화가 될 것이냐, 아니냐, 이 부분 때문에 뭐 환율도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이고요. 자, 그래서 이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는데 지금 뭐 화면에 보시게 되면 제가 CPI하고 PC 쭉 이렇게 정리를 해 놓은 게 있는데요. 자, 여기서 올해 10월 달이죠. 지금 11월 달에 발표하는 거는 10월 달 수치를 11월 달에 발표를 하는 거니까 10월 달에 헤드라인 CPI가 지금 예상치가 한 8.0% 정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변동성이 큰 에너지나 뭐 식료품 요런 것들을 제외한 근원 CPI는 6.5%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게 예상치가 전에 며칠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 헤드라인 CPI는 8.1 정도가 나왔어요. 그리고 근원 CPI도 6.6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발표할 때 날짜가 이렇게 다가오면서 요것도 조금 낮아지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뭐 뚜껑은 열어봐야 알겠지만요. 만약에 요런 추세대로 좀 나와준다라면 CPI가 현재 예상치들 이런 것보다 좀 낮게 헤드라인 CPI가 뭐 앞에 7점 얼마 정도 그 정도가 나와주고 그다음 근원 CPI도 마찬가지 예상치 아래로 조금 나와준다라면 상당히 좀 좋은 모습을 단기간에도 이어갈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뭐 일단 그렇습니다. 이 CPI는 근원 헤드라인보다 연준에서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근원 CPI인데요. 자, 요게 연준에서는 2%대까지 내려오기를 바라는 겁니다. 근데 뭐 거기서는 아주 좀 멀리 이렇게 숫자가 좀 떨어져 있는데요. 뭐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라고 조금씩 낮아지는 모습이 나와준다라면 연준에서도 조금 좀 이렇게 덜 매파적인 그런 부분으로 돌아설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고요. 자, 지금 이 근원 CPI가 6.5% 정도가 나오는데 요거는 뭐 어쩌면 다음 달까지도 조금 좋은 모습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요. 근원 CPI에서 또 중고차 가격들 요런 것들도 상당 부분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그 중고차 가격이 급락을 했습니다. 얼마 전에. 그렇기 때문에 요런 부분들도 조금 둔화되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으니까 그 부분 좀 참고를 하시면 될 거고요. 자, 뭐 제 생각대로고 바람대로라면 이 CPI가 조금 시장 예상치보다 아래로 좀 이렇게 나오면서 시장에 좀 훈풍을 불어넣어 줬으면 좋겠는데 일단 뭐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그럴 가능성이 좀 많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요런 부분들도 파월 의장 입장에서는 주가가 이렇게 급등을 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그렇게 달갑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강하게 급등하는 그런 모습이 이어지는 게 아니라 뭐 조금 왔다 갔다 하면서 종목별로 좀 이렇게 투자하기 좋은 그런 시장이 아닐까 싶은데요. 대표적으로 뭐 종목별로 투자하기 좋은 시장, 좋은 섹터라면 일단 우크라이나 관련해 갖고 다음 주에 G20 정상회담이 있는데요. 자, 그때 뭐 이 젤런스키 대통령이 참석을 할지 아니면 뭐 화상으로 참석할지 모르겠는데요. 자, 뭐 초대는 받았습니다. 그리고 푸틴 대통령은 화상으로 참여를 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죠. 원래 푸틴이 오면 젤런스키가 나는 푸틴 오면 안 가.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요. 만약에 뭐 그게 정상적으로 또 이렇게 좀 이어진다라면 저 우크라이나
저 종전 관련된 그런 얘기들이 좀 지금 심심찮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들 쪽으로 이런 쪽으로 한번 저점에서 이렇게 좀 노려보는 그런 전략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국내 증시가 혼조세를 보이고 있는데 우선 오늘 저녁이죠. 밤에 발표되는 미국의 CPI 지수가 좀 중요한 지표로 작용될 것 같습니다. 오늘 오후 10시 반쯤에 이제 발표가 된다고 하니까요. CPI 지수를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은데 우선 시장과 외신 보도들 그리고 미국 증시를 살펴보자면 이번에 이 8%를 깰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합니다. 만약에 8% 아래의 수치가 나올 경우에는 이제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어느 정도 잡히고 있다 이런 신호로 볼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요. 이러한 부분들 참고해 보시면서 뉴스 체킹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문가님이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이번에는 그렇게 타격을 줄 만한 그런 높은 수치가 안 나올 가능성이 더 크다고 보고 있으니까요. 오늘 밤에 그리고 내일 아침에 함께 뉴스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첫 번째 종목 진단으로 넘어가 볼 텐데요. 오늘 첫 번째로 볼 종목은 진정주린이님이 보내주신 AT세미콘이고요. 1,710원에 10% 보유 비중 들고 계십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진단 부탁드립니다. 라고 사연을 보내주셨는데요. 1,700원 부근에 진입을 하셨으면 최근에 진입을 하신 것 같고요. 약간 최근에 고점에서 진입을 하셨겠다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오늘 저렇게 8% 넘게 밀리고 있는 상황이라 진정주린이님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고민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전문가님, 이 AT세미콘 최근에 그래도 급등을 했었잖아요. 오늘 왜 이렇게 빠지는지 원인과 함께 대응 전략도 잡아주세요. 자, 일단 뭐 지금 최근에 오늘 같은 경우는 좀 많이 빠지는 모습이지만요. 그전에는 상당히 좀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산이 높으면 골이 깊은 거니까 뭐 그런 형태로 좀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지금 AT세미콘 같은 경우는 반도체 테스트 장비를 만드는 회사인데 뭐 지금 현재 시장에는 조금 조심해야 될 그런 종목을 우리 시청자님께서는 들어가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현재 하한가를 맡고 있는 종목이 EV 첨단 소재라는 종목이 하한가를 두들겨 맞고 있는데요. 이게 무슨 이유냐면 뭐 2대1 감자를 하고 뭐 유상증자를 한다라는 그런 이유 때문에 하한가를 맡고 있습니다. 자, 지금 현재 뭐 굉장히 좀 금리가 뭐 속도를 조절을 한다고 하더라도 상당히 높아지는 국면입니다. 속도 조절한다고 해도 뭐 다음번 연준에서는 0.5% 정도일 거고요. 그리고 내년에도 점차적으로 순차적으로 더 올린다라는 뭐 그런 전망이 중론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이번에 뭐 하는 금통위에서도 지금 금리 차이가 벌써 미국하고 1%가 벌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금리를 좀 빅스텝 정도로 올려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자, 이게 지금 현재 상태 시장이 그렇게 뭐 잠깐 이렇게 좀 단기적인 일은 훈풍이 분다고 시장이 완전히 안정되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자, 지금 이 적자 기업들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조심해서 들어가는 게 맞는데요. 이 AT세미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작년 2020년도에 194억이 영업이익이 적자가 났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도 179억이 영업이익 적자가 났어요. 자, 올해 1분기에 119억, 2분기에 124억이 영업이익이 적자가 났습니다. 자, 그리고 부채 비율이 뭐 작년 기준으로는 199% 거의 200% 정도가 됩니다. 자, 금리가 되게 많이 올라왔죠. 그렇게 되면 기업이 벌어서 이자로 갚아야 되는 그 이자 비용이 훨씬 더 늘어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돈을 벌고 이 영업이익이나 이익들이 늘어나고 있는 기업이다라면 이런 부분들이 뭐 조금 덜 버는 그 정도 수준이겠지만 지금 적자가 나는 기업 같은 경우는 상당히 이거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님께서 다음번부터는 시장이 조금 경기가 안정될 때까지 그때까지라도 뭐 일단 흑자가 나는 기업인지 아니면 뭐 부채 비율이 높은지 낮은지 그 정도는 좀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일단 AT세미콘 같은 경우는
지금 뭐 단기적으로 작은 종목이기 때문에 끼는 좀 있는 종목이에요. 하지만 그렇게 마음 놓고 이렇게 들고 있을 수 있는 그런 종목은 아니다라는 생각입니다. 자, 현재 지금 이 차트를 보고 좀 말씀을 드리면요. 자, 여기 우리 시청자님이 매수하신 가격이 지금 이번에 올라왔을 때 쫓아갔다가 뭐 조금 이렇게 밀리고 있는 모습인 것 같은데요. 자, 여기 8월 달에 1,700원대에서 고점을 기록한 그런 자리가 있죠. 그리고 또 여기 10월 달에도 마찬가지 1,700원대 위에서 좀 저항을 받은, 그리고 윗꼬리를 크게 달고 밀린 그런 자리가 있고요. 자, 이 종목은 1,700원만 넘어가면 두들겨 맞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1,700원 정도 근처 정도, 이 자리는 굉장히 강한 그런 저항선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행히 뭐 일단 차트 모양은 그렇게 나쁘지는 않습니다. 보시면 지금 뭐 22평선을 이렇게 상향 돌파하고 난 다음에 뭐 조금 좀 그 22평선 자체가 이렇게 위쪽으로 우상향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기 때문에요. 일단 이 자리는 조금 지지를 받을 가능성은 되게 높아 보입니다. 그러니까 뭐 오늘도 저점을 찍은 자리가 22평선을 살짝 깼다가 이렇게 좀 반등이 나오고 있죠. 자, 올라가는 이평선은 이 지지선 역할로 보시면 되고요. 자, 떨어지고 있는 이평선은 저항선 역할로 보시면 됩니다. 그나마 뭐 다른 부분들은 대부분이 뭐 그렇게 크게 썩 좋게 얘기해 드릴 수는 없을 것 같은데, 기술적인 부분은 약간은 좀 받는 가능성이 있어 보이니까요. 현재 상태에서는 일단은 뭐 보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이 보유하고 계시다가도 이 올라가고 있는 22평선 1,535원 정도에 있네요, 현재는. 자, 근데 현재 1,522평선이 1,535원 정도에 있고요. 이게 어제는 1,515원 정도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한 20원 정도 올라가는 모습이니까요. 내일 되면 21평선이 또 좀 더 위에 올라가 있을 겁니다. 자, 그 부분 22평선을 좀 체크를 하시고요. 이 가격 22평선을 붕괴를 시킨다면 그때는 아까 말씀드렸던 뭐 재무구조라든가 흑자 기업이 아니고 적자 기업이기 때문에, 또 부채 비율이 높은 기업이라서 이 이자 비용에 대한 부담이 늘어날 수 있으니까 이 22평선을 깨면 그때는 조금 그냥 손절 치는 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AT세미콘 관련해서 일단은 보유하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보유를 해보시면서 아까 말씀해주신 22평선 근처에서 다시 한번 매수가랑 주가 흐름 잘 파악해보신 다음에 거기서 이제 매도 타이밍을 잘 잡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금리 인상기에 이렇게 약간 부실한 기업이라면 조금 더 신중하게 투자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유의하시면서 다시 한번 투자 플랜 재정비해보시길 바랄게요. 네, 그리고 10원이 생강님, 지금 점심시간이라 메뉴 고민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혹시 지금 메뉴 고르셨을까요? 오늘 날씨를 보니까 바람이 좀 찬바람이 많이 느껴지고 기온이 많이 떨어진 것 같아서 좀 칼칼한 칼국수 같은 거, 뭐 닭 한 마리 같은 그런 뜨끈뜨끈한 걸 드시는 게 어떨까 싶어요. 그러니까 샌드위치는 간단하게 배를 채우기엔 좋은데 약간 차가운 감이 없지 않아 있어서 오늘 같은 날에는 따끈한 국물을 드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그리고 이제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어쩌라고 내 맘이지 님이 보내주신 제로투세븐이고요. 6,000원에 진입을 하셔서 15% 보유 비중 들고 계십니다. 이 제로투세븐이 출산과 관련해서 저출산 관련 종목으로 알려져 있는데 일단 아주 약간의 수익 구간에 들어가 계시네요. 네, 이런 제로투세븐 같은 저출산 관련 종목들이 오르려면 좀 뚜렷한 뭔가 정책 이슈라든지 그런 게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게 쉬울까 좀 고민이 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전문가님은 단기 전망이나 뭐 대응 전략을 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네, 우리 앵커님이 되게 좀 잘 설명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지금 뭐 저출산 관련해 갖고도 지금 뭐 얘기들은 계속 하고 있죠. 이게 사회적인 문제가 될 수밖에 없으니까요. 자, 제가 태어난 해에 태어난 사람들이 신생아가 100만이 넘었습니다. 근데 작년에 태어난 신생아가 한 24만 명 정도 돼요. 뭐 거의 4분의 1 정도 수준으로 줄었으니까 뭐 이런 쪽에 대해서 대책이 절실한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뭐 다들 아시다시피 이런저런 이유로 애를 낳아서 키우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자, 그래서 이 저출산율이 그렇게 늘지가 않는 게 좀 가장 큰 문제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거고요. 자, 뭐 그렇다면
중국 쪽 관련해 갖고 중국 소비 관련주로도 이렇게 엮이니까요. 뭐 그쪽하고도 뭐 조금 이렇게 좀 관계가 좋아지고 뭐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면 단기적인 모멘텀이나 뭐 이런 것들은 생길 수 있는데요. 자, 지금 같은 경우는 중국을 워낙 좀 못 믿을 그런 나라로 인식이 되고 있죠. 자, 그래서 어떤 뚜렷한 그런 모멘텀들은 뭐 그렇게 크지는 않다라고 봐야 되고요. 자, 뭐 올해 예상되는 영업이익이 69억 정도인데 현재 시가총액이 1242억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뭐 영업이익보다 한 20배 정도? 뭐 그 정도 높으니까 주가 자체도 그렇게 싸다, 저평가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뭐 조금 비싼 그런 주가다. 이렇게 보는 게 오히려 좀 더 타당한 그런 모습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다만 뭐 기술적으로는 그렇게 나쁘지는 않은 모습입니다. 자, 보시면, 지금 이 22평선 자체가 여기 제가 화면을 조금 확대를 했는데요. 빨간 선입니다. 자, 이렇게 내려오다가 조금 이렇게 턴해서 돌아 올라오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죠. 자, 그렇다면 뭐, 이 22평선 자체는 향후에도 옆으로 이렇게 이쪽에서 상당히 오래 기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기 때문에 뭐 향후에도 조금 이 22평선은 지지선 역할을 할 가능성이 많다라는 생각이고요. 자, 근데 요거를 그렇게 큰 수익을 노리기에는 뭐 실적 부분도 그렇고 여러 가지 주변 동향들도 그렇고 뭐 조금 무리가 있는 뭐 그런 종목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은 조금 뭐 반등 나오는 구간, 그런 구간들을 조금 노려서 정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자, 일단 뭐 저항선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지금 현재 뭐 한 6,800원대 정도? 그 정도면 조금 저항선 역할을 할 자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서 보시면 며칠 전에 좀 이 고가를 찍었던 자리가 6,800원이에요. 자, 그래서 저항선을 6,800원으로 설정을 해드렸는데 이거를 그냥 이렇게 확 뚫고 가긴 조금 어려울 겁니다. 그러니까 꼭 6,800원이 아니라 그거보다 조금 아래 구간이더라도 좀 서서히 저항을 받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조금 좀 올라갔을 때 저 반등 시에는 조금 정리를 하는 전략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16,700원에서 6,800원 정도 사이 정도, 뭐 그 정도 구간에서는 일단 정리하는 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제로투세븐 관련해서 어느 지점에서 정리를 해보면 좋을지까지 설정을 해주셨으니까요. 말씀해주신 가격 구간 잘 반영해 보시면서 제로투세븐 잘 대응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출산 관련한 종목 진단을 해드렸는데요. 지금 댓글 보니까 저의 오늘 옷 색상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말들이 나오고 있는데 다양한 되게 창의적인 발상들도 많이 나오고 있네요. 뭐 수박색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분들도 계시고 호박색이요. 네, 애호박인가요? 애호박. 애호박보다는 미역이 낫지 않을까요? 저는 물미역 같은 머릿결을 갖고 싶으니까 오늘은 약간 미역 같은 진행자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 진주를 달고 있는 미역이라고 불러주셨으면 좋겠어요. 슈렉색 아니에요, 테리님. 슈렉색은 아니고요. 슈렉으로 변하기 전 피오나라고 불러주세요. 네, 그리고 이제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저를 칭찬해주신 꽹님의 종목인데요. 콘텐트리 중앙이고요. 56,300원에 7% 보유 비중 들고 계십니다. 우선 이 콘텐트리 중앙이 이번에 실적적으로 봤을 때 좀 아쉬운 성적을 거뒀더라고요. 네, 이미 일단 진입을 한 구간에 비해서 지금 주가도 굉장히 거의 반토막이 난 수준이고 손실도 많이 들고 계실 것 같아서 콘텐트리 중앙을 어떻게 해야 될지 약간 애물단지 같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네, 전문가님 콘텐트리 중앙 어떻게 해볼까요? 네, 매수하신 가격이 56,300원이시면 지금 뭐 반토막도 더 난 상태입니다. 자, 이 주식을 제가 가끔 드리는 얘기 중에 그런 얘기를 드리는데요. 주식을 살 때는 열이면 열, 백이면 백, 모든 사람이 이 주식을 사서 돈을 벌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그래서 사는 겁니다. 주가가 더 빠질 것 같은데 주식을 매수를 하는 그런 바보는 없을 겁니다. 자, 그런데 현실에서 보게 되면 이게 다 그렇게 물론 맞아 들어갈 때도 있지만요. 틀릴 때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주식을 매수를 하실 때 처음에 진입을 하실 때 일단 무조건 정해 놓으시는 게 좋습니다. 이 가격 이하로 뭐 나중에 다시 사더라도 뭐 10%면 10% 내지는 지지선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설정해 놓고 그 가격 밑으로 이렇게 빠지게 되면 뭐 어떻게 좀
정리를 한다라는 뭐 그런 기준을 세워놓고 투자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지 않고 그냥 뭐 올라갈 거다라는 막연한 희망만 갖고 매수를 하시면 이렇게 반토막이 더 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으니까요. 그렇습니다. 이런 게 종목들도 뭐 어떤 어느 정도 손실일 때 뭐 한 10%, 뭐 아주 커도 20% 이내에 있는 손실이 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뭐 어떻게 좀 지지선 같은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설정을 해서 어떻게 해볼 수 있는 뭐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요. 지금 현재처럼 뭐 반토막 더 난 상태에서는 뚜렷하게 답을 내드리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청자님께서 물 탈까요? 뭐 이런 질문을 좀 해주셨는데요. 물 타는 거는 반대입니다. 자, 이 컨텐츠 중앙이 뭐 얼마 전에 저 수리남 관련해 갖고 조금 관심을 받았던 그런 기업이죠. 이 퍼펙트 스톤 필름이라는 회사가 수리남을 제작한 제작사인데요. 이게 이 콘덴트리 중앙의 자회사인 SLL이라는 회사가 보유하고 있다라는 뭐 그런 이유 때문에 조금 좀 관심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 크게 부각이 되지 않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지금 최근 들어서 이 주가 자체도 코스피 지수 자체도 상당히 좀 많이 올라왔지 않습니까? 2100포인트대 초반에서 지금 뭐 오늘 좀 빠져서 2400포인트를 넘긴 상황인데요. 자, 그런데도 이 주가 반등이 제대로 나오지 않고 있다라는 겁니다. 뭐 지금 기술적으로는 일단 뭐 22평선을 좀 상향 돌파해서 뭐 괜찮은 이런 흐름들이 향후에는 뭐 단기적으로는 조금 뭐 두고 볼 만한 그런 모습이긴 한데요. 자, 이거를 물을 타신다라면 또 잘못하면 이렇게 실적 부분들도 뭐 좋아진다라면 고려를 해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뭐 올해 1, 2, 3분기 계속 적자를 기록을 했고 뭐 그다지 단기간에 실적 부분들이 이렇게 많이 좋아지는 그런 모습은 아닐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님들께서 꼭 그 종목에서 어떻게 좀 해결을 하시려고 하는 경향이 상당히 많으신데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이 콘덴트리 중앙을 물을 타기보다는 다른 종목들, 뭐 그러니까 좀 흑자 나고 있는 종목들, 이런 종목들 뭐 영업이익이나 매출액 같은 거 작년보다 훨씬 더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많이 빠진 종목들이 뭐 시장이 안 좋았기 때문에 그동안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종목 쪽에서 만회를 하실 생각을 하는 게 좋으실 것 같고요. 이 컨텐츠리 중앙 같은 경우는 그런 쪽에서 매매를 하시다가 수익이 나면요. 그쪽에서 수익이 난 것만큼 이 컨텐츠리 중앙을 매도를 하시면 손실 없이 빠져나올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죠. 자, 그러니까 이 콘덴트리 중앙에 대해서 물 타는 거, 그건 반대 의견 말씀드리겠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다른 종목을 매매를 하시면서 거기서 수익 난 부분하고 이 콘덴트리 중앙이 손실 난 부분 요걸 어느 정도 상쇄시키면서 일단 빠져나오는 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콘텐츠리 중앙 관련해서 우리 꽥님 여기서 물타기 가능할지 물어봐 주셨는데 물타기는 안 된다고 하니까요. 이 콘텐츠리 중앙 이미 손실이 많이 났잖아요. 그래서 다른 종목에서 메꿀 수 있을 만한 좀 탄탄한 종목을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콘텐츠리 중앙을 마지막으로 이재필 전문가님과는 여기까지 진단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다양한 종목들 함께 진단을 해드렸는데요. 드릅조아님이 저에게 질문을 남겨주셨네요. 초록 물고기 아냐고 여쭤봐 주셨는데 저 초록 물고기는 뭔지 모르고요. 무지개 물고기는 알아요. 제가 유치원 때 이게 약간 국민 유딩 책 뭐 이런 걸로 굉장히 유명했던 책이거든요. 그래서 이 무지개 물고기가 자기의 예쁜 비늘을 자기 친구들에게 나눠주기 싫어했는데 나중에는 뭐 나누는 게 더 큰 행복을 불러준다 이런 내용이었던 걸로 제가 기억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청자님 분들께서도 무지개 물고기 아시는 분 있는지 저도 좀 궁금해졌는데 무지개 물고기 아시는 분 있으면 댓글에다가도 남겨주시고요. 그리고 초록 물고기는 뭔지 모르겠어서 초록 물고기가 뭔지에 대해서도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이어서 두 번째 전문가님 만나볼 텐데요. 두 번째 전문가님 김민준 전문가님입니다. 안녕하세요. 네네. 네, 안녕하십니까. 김유진입니다. 네, 오늘 이제 나눠볼 대화가 이 신재생 에너지 관련 종목들인데요. 이 신재생 에너지 하면 너무나도 섹터가 많아서 어느 섹터에 눈여겨봐야 할지 솔직히 모든 거에 다 투자를 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만큼 자금이 이렇게 좀 부족할 수도 있을 것 같다 생각이 들어서 어떤 섹터를 가장 눈여겨보는 게 좋을까요? 네, 우선 제가
웃었던 이유는요. 네, 우리 앵커님께서 초록 물고기 모르신다 하셨으니까 요즘 사람이고요. 무지개 물고기 아는 사람 요즘 사람, 초록 물고기 아는 사람은 옛날 사람입니다. 한석규가 주연했던 영화고요. 자, 뭐 다시 주제로 좀 돌아와 보겠습니다. 신재생 에너지 질문을 드렸으니 집중 좀 해보고요. 우선 하나솔루션 차트 모습 먼저 보겠습니다. 오늘 움직일 때 이제 저는 골든 트라이앵글이라고 신재생 에너지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태양광, 풍력, 수소. 최근에 다 좋았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가지고 수소 파트는 뭐 어제도 공개 방송을 하면서 좀 이야기했는데 뭐 빈살라만 사우디가 갑자기 붙어가지고 수소 생태계 구축한다 하면서 시세 반등이 나쁘지 않았고요. 오늘 오전에는 태양광 쪽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CPI 발표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관망세가 조금 오늘 시장에 조금 퍼지면서 내려왔는데요. 3%대 상승이 있었고 하나솔루션도 현대에너지솔루션도 윗꼬리를 달았습니다만은 5%대 상승. OCI도 뭐 최근에 흐름이 좋지 않았습니다만 2%대 상승이 있었습니다. 후발주자 뭐 SDN, 신생유엔지도 오늘 모두 다 4, 5%대 반등이 있었습니다. 어느 섹터가 좋다기보다도 이제 이러신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순환매를 쫓다 보니까 어제는 CS 윈드, 오늘 또 삼강 MNT가 상당히 좋거든요. 어제 오늘까지는 풍력이 더 좋습니다. 근데 이 신재생 에너지 파트에서 저는 원전까지 좀 포함을 시키고 싶은데, 뭐 원전은 이제 정책 테마이긴 하지만 지금 현 정부에서 탈원전 정책으로 다시 선회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근데 어느 한 섹터를 지정해서 고르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안에 태양광 안에 뭐 대장주, 풍력 안에 대장주, 또 수소 안에 대장주, 자기가 또 대장주가 아니더라도 기업의 업황이라든지 어떤 상승률을 찾아볼 수 있는 앞으로 성장성 있는 기업들을 생각하고 있는 기업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그거에 대해서 밀어붙이지 못하고 수소를 좀 쫓고 그 다음에는 오늘 풍력이 좋아. 오늘 풍력을 좀 쫓아가야 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는 수익이 날 수가 없습니다. 그 말인즉슨 내가 진입하는 순간에 모든 대외 변수를 다 잊고 나의 진입 타점이 정말로 완벽하다는 결과물에 이르러야 되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 접근하지 마시고 어제도 교육을 좀 해드렸지만 탈탄소라는 대명제 아래 친환경이라는 테마가 붙어 있습니다. 그 친환경 안에 신재생은 굳건하니 내가 종목을 가져갈 때 조금 더 한 종목에 대한 집중과 선택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오늘 보십시오. 최근에 두산퓨어셀 23,000원부터 35,000원까지 반등이 있었는데 오늘 수소 섹터 다 빠지고 있습니다. 상하프로테크도 오늘 빠지고 있고요. 효성 첨단 소재만 그나마 조금 버티고 있는데 윗골이 달았고요. 여기에 있던 수급이 어디로 이동했겠습니까? 풍력과 태양광으로 이동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순환매를 쫓기보다는 태양광, 풍력, 수소 중에 한 섹터를 완벽하게 골라보는 것이 좋겠다. 투자 관점에서는 수소가 좀 더 장기 투자가 필요해 보이기 때문에 좋을 것 같고요. 좀 단기적으로 매매 접근법은 풍력과 태양광이 조금 더 우위에 있다. 이렇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신재생 관련해서 여러 가지 섹터가 있어서 여기서 어떤 종목들을 골라야 하나, 어떤 섹터에서 내가 골라야 하나 고민되시는 분들 많으셨을 것 같은데요. 두 가지 섹터를 정확하게 짚어주셨습니다. 이 두 가지 섹터 기억해 보시면서 이제 뜰 때 수익까지 꼭 챙겨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테리님이 민준 전문가님을 이렇게 반겨주시네요. 합정동 스윙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스윙스는 테리님 아니신가요? 아까 라임 실력이 상당히 좋으시던데 저한테 피오나가 아닌 비오나, 뭐 겨울이니까 눈오나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테리님이 랩 실력이 더 있으신 것 같아서 합정동인지는 모르겠지만 테리님께도 스윙스의 타이틀을 부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 보기 전에 제가 한 가지 더 말을 하고 싶었던 게 이 초록 물고기를 제가 쳐보니까 제가 태어난 해, 심지어 제가 태어나기 4일 전에 개봉을 했던 영화더라고요. 혹시 제가 그것보다 나이가 더 많아 보이나요? 그래서 제가 태어나기 4일 전에 나왔다는 점까지 여기서 안내를 해드리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다음 첫 번째 종목 진단을 해볼 텐데요. 이번에는 시청자님과 전화통화 연결입니다. 지금 바로 연결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한신기계인데요. 네. 8,000원에 매수했고 10%인데요.
네, 8,000원에 10%. 예, 예. 언제 들어가신 걸까요? 얼마 안 됐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목표가가 궁금하실까요? 이게 저는 9,000원 보고 들어갔는데요. 네. 목표가 9,000원 보고 들어갔는데 단기간에 갈 수 있는지 없는지.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목표가 9,000원까지 갈 수 있을지, 그리고 여기서 조금 더 가져갈 수 있을지까지 한번 물어볼게요. 예, 감사합니다. 네, 전문가님, 한신기계 오늘도 잘 가고 있고요. 9,000원까지 바라보고 계신다고 하는데 9,000원까지 단기 목표가로 설정해도 괜찮을지, 그리고 그 이상으로 갈 수 있을지도 함께 짚어주세요. 네, 한신기계 최근에 질문을 한번 받았었습니다. 이름도 안 잊어본데 러브수기? 유튜브 열혈 시청자이신 것 같은데 한번 질문을 받아서 상담을 해드렸는데 여기에 이제 원전 테마로 엮였더라고요. 이제 공기 압축기 쪽을 만드는 쪽인데 내용을 좀 뜯어보니까 스크루형에 관해서 전기종에 관해서 만들고 있고 이게 원자력 발전소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이 원자력 발전소에 이제 공기 압축기를 아마 좀 필요로 하는가 봐요. 그러면서 이제 테마로 좀 엮였는데 우선 우리가 실적은 볼 필요가 없는 것 같습니다. 원전 테마가 얼마나 더 부각될 수 있나 이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도 작년에 영업이익 10% 정도는 썼으니까 기업이 그래도 나쁘진 않고요. 부채 비율도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자본 잠식의 우려는 없다. 정리를 해드리고요. 시청자님이 지금 9,000원으로 목표가를 잡은 것은 차트 모습 보시면 월봉 모습이 나오고 계신데 아마 8월 달에 찍었던 종가 기준으로 설정을 좀 하신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단기간에 9,000원에 도달할 수 있느냐 이건 잘 모르겠습니다. 아까 이제 신재생 파트를 말씀드렸는데 원전은 지금 신재생의 일부분이라고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단지 정책적 테마를 타고 있다. 물론 다른 부분도 정책적 요소를 타고는 있습니다만은 조금 더 원전은 강하게 정책적 테마가 좀 부각되고 있겠죠. 최근에 이제 이슈들을 좀 정리해보면 폴란드 수주권들 이 부분은 좀 아쉽게 미국으로 돌아가는 바람에 주가 하락이 있었고 어제 뉴스를 좀 보게 되면 또 루마니아하고 무슨 협력 소식이 좀 전해지고 약간 동유럽은 가져가는 느낌인 것 같아요. 한국이. 이렇게 봤을 때 첫 번째 원전에 대한 테마가 늘 말씀드리지만 쉽사리 식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대장주를 두산 에너빌리티라고 주관적으로 생각한다면 두산 에너빌리티는 상당히 모멘텀이 많아요. 그런데 한신기계에도 그런 모멘텀이 많을 것이냐에 대해서는 조금 부정적이고요. 단지 그렇게 무겁진 않습니다. 단지 무겁지는 않기 때문에 퍼포먼스 쪽으로는 한신기계가 괜찮을 것 같고 앞선 종목들 퍼포먼스로 보게 되면 보성파워, 에너터크, 일치파워 이런 종목들은 미리 이미 다 시세 분출이 한 번씩 끝났던 종목들이거든요. 바닥권에서 이제 올라오고 있는 종목이 어느 종목이 가장 빠르냐라고 좀 생각을 해봤을 때 저는 예전에 실적이 괜찮은 종목 일진파워를 말씀드렸는데 일진파워는 아직 올라오는 느낌이 없는데 한신기계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주가가 지금부터 조금 더 오를 수 있을 것이냐를 기계를 시켜봐야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은 가능한 것 같습니다. 이제 투자 기간에 대해서 여쭤보셨는데 투자 기간에 대해서 원전 부분은 뉴스플로우를 확실히 타줘야 될 것 같아요. 어제 뉴스플로우가 좀 나왔을 때 단기 반등세가 나왔고 오늘도 지금 강한 모습인 걸 보면 추세는 조금 더 우상향 될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상담을 받았을 때는 폴란드 수주권이 약간 실패로 돌아가면서 약간 지금 구간이죠. 한 8,000원대, 8,500원대 탈출 전략을 세워드렸는데 지금은 좀 상황이 바뀐 것 같습니다. 오늘이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 길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 이유인 즉슨 오늘 고점이 8,430원입니다. 지난번에 고점이 11월 1일 날 8,440원이거든요. 내일 만약에 고점 돌파가 강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주가는 상승 동력을 잃을 공산이 좀 큽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약간 운칠기삼이라고 운이 좀 따라줘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뉴스플로우를 한 방 맞아주면 호재성으로 주가는 충분히 9,000원 이상 갈 수 있습니다. 기술적인 타점이 9,000원이 다음 라인이 아니고요. 8,600원을 넘어가게 되면 다음 라인은 9,300원에서 400원입니다. 매물대 소화를 이제 한 방에 소화시킬 수 있는 강력한 모멘텀 뉴스플로우가 나와주느냐 이 문제인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 지금 중간 선거도 엎치락 뒤치락 하고 있는데
공화당이 승리한다고 한들 이 신재생 테마나 정책적 테마의 원전이 쉽게 꺼지진 않습니다. 그래서 보유 의견을 좀 드리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과연 이제 이 부분에 관해서 매매 관점으로 접근해서 손절로 대응을 할 것이냐, 아니면 손절매 없이 원전 테마가 계속 부각되는 동안에 끌고 갈 것이냐, 이 두 부분을 결정하셔야 될 것 같거든요. 저는 지금 한신기계의 어떤 상태로 봤을 때는 손절매를 채우는 것보다는 끌고 가는 전략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따로 손절가는 제시지 않도록 하고요. 기간은 뭐 알 수 없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뉴스플로우가 언제쯤 나올지는. 단지 단기 목표가로 9,000원보다 더 위에인 9,400원 제시토록 하겠습니다. 네, 한신기계 관련해서 앞으로의 전망을 궁금해 하셨는데 일단 9,000원 이상까지도 갈 수 있으니까 보유하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네, 참고하셔서 원전 관련한 한신기계 대응을 잘 해보셨으면 좋겠는데요. 원전 관련해서는 아까 전문가님이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뉴스플로우를 잘 타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으니까요. 뉴스도 항상 확인 함께 해보시면서 가장 최적의 타이밍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한신기계 관련해서 진단을 해드렸고요. 이어서 다음 종목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종목은 민트초코님이 보내주신 종목이고요. 드디어 올 종목이 또 왔습니다. 카카오고요. 98,000원에 40% 보유 비중을 들고 계시네요. 그래서 지금 물타기 해야 할까요? 아니면 손절해야 할까요? 이 두 가지를 굉장히 크게 고민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40%라는 보유 비중을 보니까 뭔가 조금 더 고점에서 진입을 하신 다음에 이 평단가 낮추기 전략 하신 거 아닌가 싶거든요. 그래서 이 카카오가 진짜 속을 썩이는 종목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카카오 지금 물타기 하는 거 괜찮을지 아니면 손절해야 될 타이밍인지 두 가지 알려주세요. 이 부분에 관해서는 따끔하게 좀 조언을 드리겠습니다. 예전에 모 전문가분이 카카오가 많이 빠졌으니까 더 이상 빠져서 올라가겠느냐, 그런 말을 하면 안 되죠. 98,000원에 사신 거 보니까 그때 내용을 좀 참고하신 것 같은데, 저는 대표적으로 카카오에 대해서 부정적인 전문가 중에 하나입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내수 비중이 상당히 높고 도대체 해외 매출 비중이 뭐가 있느냐, 그리고 카카오의 가장 큰 문제점은 실적이 받침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실적이 받침이 안 되는 게 아니고 실적이 받침이 되는데도 왜 빠지느냐, 카카오에 대한 투심과 시장에 바라보는 시선이 별로 좋지 않다는 것이죠. 카카오의 실적을 보시게 되면 내년도 올해 가이던스가 다 나와 있습니다. 올해 6,200억 영업이익, 내년에 8,100억, 2024년에 1조입니다. 매 해마다 영업이익이 올라가는데도 결국은 이제 갖다 붙일 수밖에 없죠. 프리미엄을 다 갖다 썼다, 이렇게밖에 표현이 안 될 것 같은데, 그래도 추가 하락은 과도해요. 그러면 역시나 대외 변수 쪽에서 카카오의 하락의 이유를 찾아봐야 되겠죠. 저는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실 거라고 믿고 있고, 브라운관을 통해서 보는 시청자분들은 못 하시겠지만, 아마 유튜브 시청자분들한테 카카오 지금 물 타야 된다, 1번, 안 타야 된다, 2번 하면 의견이 굉장히 뜨거우실 거예요. 저는 근데, 지금 비중이 40%지 않습니까? 손절매는 아닌 것 같고요. 단지 이제 이렇게 되면 어떤 부분이 문제가 생기냐. 카카오가 네임밸류가 있지 않습니까? 플랫폼 업체 중에서는 원투펀치인데 비중도 40%, 여기에 자금이 묶여 있고, 그 다음에 주가는 올라가지 않고 순환매로서 회전 금액은 적어지고 약간 답답함이 옵니다. 그러면 결국은 이것은 우리 시청자분의 문제라기보다도 카카오의 문제예요. 경영진들이 정말 투명성 제고를 하고 신사업의 다각화라든지 주주 재고 친화적인 방법을, 정책을 내놓아야지만 주가가 반등할 수 있다는 요소겠죠. 지금 상황에서는 가장 제가 봤을 때 현명한 접근 방법은 손절은 아닌 것 같습니다. 물타기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비중이 여력이 제가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지만 물타기를 하신 다음에 이제 물타기를 해도 46,000원이고 지금 단가 98,000원이니까 10만 원이라고 잡고요. 물타기 해도 73,000원밖에 주가가 내려오지 않습니다. 거기까지 카카오 주가가 올라가려면 코스피 지수는 2,600선에 도달해야 됩니다. 그럴 때 과연 또 내년에 경기 침체 국면에 플랫폼 업체들이 힘을 쓰고 주가가 올라갈 것이냐, 그것은 또 미지수이죠.
지금 상황에서는 물타기를 좀 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 그 이유인즉슨 카카오의 신사업 다각화라든지 경영진의 투명성은 모르겠습니다만은 기술적인 관점에서 하방 낙폭은 다 찍은 것 같습니다. 이번 달에 조금 더 상승뷰가 있을 것 같아서 추가 매수를 할 거면 지금이 맞는 것 같고요. 추가 매수를 하고 나서 이제 단기 반등세가 어디까지 써질지가 가장 관전 포인트일 것 같은데요. 1차로는 6만 원 정도. 정말로 카카오가 혁신적인 모델을 내놓는다면 최대 반등폭은 72,000원 정도로 보여집니다. 이평선이 내려오는 것까지 모두 다 계산을 한 것이기 때문에 저는 추가 매수 의견 드리도록 하고요. 단기 반등 목표가 1차 6만 원, 2차 72,000원에서 포트 교체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카카오와 관련해서 일단 비중도 너무 많으시고 지금 손실도 많이 나신 상황이라 속상하고 또 답답하긴 하겠지만 전문가님이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지금 여기서는 평단가를 낮추어야 하는 시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타기 해보신 다음에 1차 목표가 그리고 2차 목표가까지 설정을 해주셨으니까요. 그 구간까지는 잘 보유해 보시길 바랄게요. 네, 카카오 실적은 괜찮은 그런 기업인데 이 카카오를 보면 항상 드는 생각이 어떤 관계에서나 신뢰를 잃기는 굉장히 쉽고 한순식간인 것 같은데 여기서 신뢰를 다시 회복하는 데는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고 또 어려울 수 있겠다. 네, 이런 교훈을 좀 주는 종목이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카카오 들고 계신 분들 함께 좀 잘 대응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 볼 텐데요. 다음 종목은 드룹조아님이 보내주신 에코캡이고요. 4,900원에 10% 보유 비중 들고 계십니다. 네, 리비안의 시간외를 보고 들어갔는데 왜 이렇게 떨어지는 걸까요? 진단해주세요 라는 사연을 보내주셨네요. 네, 에코캡 하면 리비안, 또 리비안과 관련되어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이제 진입을 하셨는데 예상과는 다른 주가 흐름 때문에 좀 당황하신 것 같아요. 에코캡 어떻게 해보는 게 좋을까요? 리비안 관련주를 보시고 들어가셨다 하면 시간을 보신 것 같다고 아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근데 글쎄요, 단기 모멘텀으로 접근을 좀 하신 건지 아니면 리비안이 어제 굉장히 낙폭이 컸습니다. 지금 리비안 주가 모습이 나가고 있는데 거의 11%대가 빠졌는데 이걸 왜 사셨는지 솔직히 조금 저는 의구심이 좀 있고요. 차라리 사실 거면 대원화성 쪽으로 조금 공략을 해보시는 게 어땠을까 하는 일단 아쉬움부터 조금 피력을 합니다. 지금 대원화성 차트 모습이 나가고 있는데 대원화성은 조금 가격 조정이 마무리되고 기간 조정 형태로 좀 가고 있거든요. 차라리 단기로 했으면 이거 놓치실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지금 에코캡을 누가 올리셨는지 모르시겠는데 여기는 지금 바닥권을 보시게 되면 2,600원 상단이 3,600원 좀 트레이딩하기 좋은 건데 조금 놓치었지 않나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아마 에코캡도 여기를 보신 것 같아요. 4,700원 정도를. 오늘 시장이 일단 첫 번째가 그러니까 진입 타점을 오늘로 잡으신 이유를 생각해 보면 CPI가 발표가 되고 어제 리비안 오토모티브가 많이 내렸고 시장에 약간 관망세가 퍼지면서 하락 국면에서 잡아야 되겠다. 그 다음에 파동 모양은 지지대를 1번, 2번, 3번 정도로 보신 것 같아요. 그래서 단기 반등세를 좀 노려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있거든요. 여기는 회사 업황은 볼 게 없습니다. 자동차용 부품업체고 전선 쪽 만드는 쪽이니까 단지 이제 리비안 관련주를 묶이면서 모멘텀을 좀 타줘야 될 것 같은데 실적도 볼 게 없습니다. 작년, 재작년 모두 다 적자. 네, 120억, 68억. 이번 분기에도 1, 2분기 모두 다 적자. 그러면 실적은 기대를 언덕이 없죠. 모멘텀만 부각이 돼야 된다는 거고 이렇게밖에 설명을 드릴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빅테크 기업들이 오늘 밤에 나올 10시 반에 소비자 물가가 가이던스가 지금 7.9로 돼 있는데 똑같이 나오거나 그 이에 나온다면 기술주들 반등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저랑 비슷한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62동 평균선에 5,400원까지 목표 주가를 노리신 것 같고 밑으로는 21선이 받치고 있으니까 21선 이탈 시에 손절을 하겠다. 이런 취지신 것 같아요. 저도 같은 의견으로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손절가 채워드리겠습니다. 종가 기준으로요. 손절가 이탈 4,500원 조금 넉넉하게 잡았습니다. 최종 매도 목표가 62동 평균선 조금 아래 5,400원 제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에코캡 손절가 4,500원 잡아주셨고요. 그리고 5,000원 부근까지도 가격 책정해 주셨으니까요. 아쉬우시겠지만 그 구간 잘 지켜가시면서 투자 플랜 다시 한번 재정비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드롭조아님 리비안 관련한 소식 듣고 기대를 상당히 많이 하셨던 것 같은데 아쉽겠지만 또 다른 좋은 종목들도 있으니까요. 저희와 함께 다른 종목들 찾기도 함께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다음 종목 빠르게 넘어가 볼 텐데요. 다음 종목은 제롬님이 보내주신 바이오 플러스고요. 28,500원에 10% 보유 비중 들고 계십니다. 무상증자 이후에 급락했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분석 부탁드립니다. 라고 보내주셨는데 바이오 플러스 어제랑 오늘 급락하고 있네요. 어떻게 해볼까요? 네, 무상증자를 보니까 주당 3주씩, 3주씩 무상증자를 한다는 소식이 어제 전해졌네요. 아무래도 제가 권리락 부분까지는 체킹을 못 해봤습니다. 근데 여기 이제 보니까 생체 재료라고 하네요. 히알루론산을 만들고 있는데 이게 가장 매출 비중이 높은 기업이고 내용을 뜯어보니까 기업이 만만치 않은 것 같습니다. 일단 종목 선정이 좋으세요. 네, 이건 종목 선정이 좋았다고밖에 평가를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저도 어제 공방에서 바이오 기업을 하나 추천을 드렸는데 이 기업도 보면 스타일이 제 스타일입니다. 2017년부터 꾸준하게 외형 성장을 해왔고 영업이익도 꾸준하게 성장. 이제 조금 더 공부를 하시게 되면 영업이익률이라든지 단기 순이익률 부분도 올라가는지가 가장 중요한데 올해도 지금 좋은 쪽이거든요. 실적이 좋고 기업의 이윤이 높아지니 주주 친화적인 정책을 펼치는 건 당연한 것 같습니다. 과연 이제 고민을 이제 하시는 것 같아요. 무상증자를 받아서 조금 장기 투자로 가봐. 기업이 성장성이 좋은데. 아니면 무상증자 전에 주가가 좀 오르겠죠. 이제. 이때 치고 빠져. 이 두 가지를 고민하시는 것 같은데 이 바이오 플러스에 지금 제가 5라인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대충 찾아보니까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에 나와 있는 가이던스대로 만약에 기업의 실적이 받침이 된다면 지금 내년도 영업이익률이 50%거든요. 저는 무상증자를 받고 투자 관점으로 끌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기업들을 지금 신규 상장을 작년 9월에 했는데 내년에 영업이익률 50% 기업을 제약바이오에서 찾는 것 자체가 어려울 것 같거든요. 네,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무상증자 받으시고요. 비중이 지금 10%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어찌됐건 표면적인 효과로 주당 3주니까 조금 주식수가 늘어날 텐데 그래서 끌고 가는 전략을 좀 펼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단지 권리락 이후에 무상증자가 실시되고 나오면 3개월 정도 조정 구간이 좀 펼쳐집니다. 그러면 조정 구간이 펼쳐졌을 때 단가는 24,000원 내지는 제가 봤을 때 2만원까지 빠질 수 있어요. 이때 조금 더 추가 매수를 해가지고 주식수를 좀 더 불린 다음에 투자 관점으로 끌고 가는 것은 저는 충분히 좋아 보입니다. 아무래도 애널리스트들이 우호적인 레포트를 쓴다고 해도 영업이익률에 관해서만큼은 이렇게 50%로 측정을 할 수 있는 부분은 근거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무상증자 받고 만약에 무상증자 이후에 주가가 좀 빠진다면 레인지 범위 24,000원에서 1차 매수 한번 하시고 2차 매수는 2만원대 한번 하시고 그럼 3분할 매수 끝났네요. 단가를 조금 더 맞춘 다음에 2023년 영업이익률이 50%까지 올라가는 구간까지 투자 관점으로 끌고 가보자. 최종 매도 목표가는 설정을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이 기업의 영업이익률 정도로 나온다면 지금 충분하게 36,000원 지금 가격에서 돌파는 무난하게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바이오 플러스 조금 더 끌고 가보자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무상증자도 꼭 받으라고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반영해 보시길 바랄게요. 오늘 김민준 전문가님과는 여기까지 진단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다양한 종목들 두 분의 전문가님들과 함께 해드렸고요. 그리고 아까 보니까 진정주린이님 거의 다이소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괜찮습니다. 제 주변에는 거의 코스트코 같은 포트폴리오 갖고 계신 분도 있으니까 모든 종목에서 수익 날 때까지 저희 진단쇼가 도와드릴게요. 네, 지금까지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정보를 드렸습니다. 하지만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 기억해 주세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